긍정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 책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기대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. 우리가 기대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상상도 못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자칫 비현실적인 근거 없는 낙관성 이런 걸로 비칠 수 있는데 나름 과학적 증거가 있거든요.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. 우리가 믿는 대상이 상상에만 존재할지 몰라도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는 실제일 수 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믿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, 현실에는. 상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.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는 거, 우리가 상상하는 거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. 그러니까 잘 생각할수록, 낙관적으로 상상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낙관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낙관적인 믿음. 자,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.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?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 이거 할 수 있겠어? 너 이거 할 수 없겠어?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? 믿는 거.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땡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, 그 쉬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. 히브리서라는 성경 그 문헌 가운데 11장 1절인데요.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.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. 자,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요? 바라는 것. 이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. 현재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.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. 확신. 100% 확신. 그리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고.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의 것이라고,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 긍정적으로 믿는 게 실제 현실에서 엄청난 효과 또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. 자,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어느 섬에 원시민족이 촌락 단위로 살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. 그래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무당을 불렀어요. 무당은 모든 그 혐의자에게 마법의 액체를 마시게 했습니다.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. 이 마법의 약을 먹었을 때 결백한 사람은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지만 살인범은 효과를 발휘해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. 근데 여러분, 이 마법의 액체에는 독성이 강하지 않았어요. 죽음에 이를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. 결국 마법의 액체를 마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온종일 시름에 빠져 있다가 시름시름 거리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법의 액체에는 독성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자신의 몸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질렸고 절망 끝에 죽음을 맞이한 거죠. 그러니까 뭐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? 우리의 마음가짐, 우리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 같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의학 분야에서 혹시 플라시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플라시보 의학 효과거든요. 이게 뭐냐면 그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위약이라는 게 가짜 약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짜 약이니까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겠죠. 그런데 그거를 그냥 먹었는데 의사의 말에 믿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어서 먹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병이 나은 거예요. 그쵸? 근데 그 약은 가짜였거든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하죠. 자기충족적 예언.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내가 될 거다 믿으니까 이게 결국 된 겁니다, 미래에.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투자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죠. 아니, 경제
현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를 것이다, 오를 것이다 막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진짜 오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유럽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해봤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구절, 그쵸? 믿는 대상이 존재할지 몰라도, 그쵸? 상상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몰라도 결과는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, 실제로. 그쵸?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. 그 한국전쟁 시기 때, 이건 실화예요, 여러분. 중공군이 북한을 돕잖아요. 그래가지고 미군 한 7,000명이 중국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문을 받는 거예요. 미군 7,000명이.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는 감각을 빼앗기고 무력감, 절망감, 적군의 처분에 의해 내 인생이 100% 결정된다. 이런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탈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. 근데 이제 한 6년이 지나서 휴전이 되었고 전쟁이 그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남은 포로들이 살아왔고 귀환을 했고 이제 미국의 그런 의사들이 붙은 거죠.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었느냐? 지구상에서 그 미국 군인들이 가장 고분고분한 남자로 변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미군들이 포로가 되었었던 이 미군들이 그 이후에 살긴 했지만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. 그래서 막 걷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조사를 해보면 병은 없어요. 막 기어다녀요. 병명이 없음에도 이렇게 해서 그냥 죽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포로 중에 생존한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이 미군과 대조되는 게 터키군 전쟁 포로예요. 저기 6.25 때 터키군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도와줬거든요. 근데 이 터키군에서는 거의 죽는 사람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. 왜 미군은 죽은 반면에 터키 군인들은 살아남았을까요? 이게 뭐냐면 터키 군인들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엄청나게 조직적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혼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이, 그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서로가 팀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본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, 나는 포로가 되었구나, 나는 미래가 없어,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중공군이 지배하는 거야,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옆에서 동료가 어땠다는 거예요? 아니야,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죠. 그 믿음의 불씨를 계속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. 근데 미군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하고 각자 자기 일은 알아서 이렇게 그 전쟁이 투입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터키군은 거의 다 살아남았고 미군은 3분의 1이 죽었는데, 이런 미군의 모습을 이제 뭐라고 하냐, 심리학적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. 멀쩡했던 사람이 이제 중공군의 포로가 돼서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을 받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학습돼서 결국은 helplessness, 런드,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이르는 거죠. 자,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? 바로 이 긍정의 재발견의 저자는 바로 믿음에서 찾는 겁니다. 믿음. 긍정을 재발견하고 자기 긍정을 하는 거죠.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. 다시 살 수 있다. 자, 이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, 플라시보가 전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. 플라시보도 한계가 있어요. 이 말처럼 자기를 긍정한다는 게 만사 오케이, 어떤 막 상황 속에서 다 전지전능하는 통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. 마스터키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의학적으로도 플라시보가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.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. 이게 통증, 우울증, 이런 주관적 증상 등은 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수술, 그리고 막 한쪽이 막 이렇게 절단되는 이런 심각한 그런 사고에서는 이런 플라시보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.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 영역에서는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근데 아까 한국 전쟁의 터키군과 미군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극한적인 상황입니까?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, 자기 긍정을 서로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끝까지 생존하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상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마음먹기에 달렸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
자, 여러분, 빅터 프랭클이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. 위대한 심리학자가 됐어요. 이분이 왜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냐? 나치에 잡혀서, 유대인이거든요. 잡혀서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가 아는 유대인들, 지인들, 가족들을 다 잃어요. 다 죽어요. 근데 빅터 프랭클은 살았어요.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왜 살았냐? 어떻게 얘기하냐면요. 이 책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뭐라는 거예요? 수용소라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길이구나, 더 피할 길이 없구나, 운명이구나, 거기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. 끝까지 믿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빅터 프랭클처럼 살아나오면서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이 사람의 내공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. 그 잠재력이 얼마나 발현됐겠어요.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. 이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믿음. 자,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. 그렇죠. 나치 수용소라는, 그쵸? 시련을 주는 상황은 어떻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개인이 바꿀 수 있겠어요? 변화시킬 수 없죠. 하지만 그 나치 수용소 안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태도를 갖느냐는 선택할 수 있죠. 빅터 프랭클은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.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자극, 나치 수용소라는 자극이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반응, 그 행동이 있겠죠?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은 뭐예요? 선택할 자유와 힘. 뭘 선택할 자유의 힘이에요? 나를 믿고 미래를 낙관하고 다시 희망하는 거. 자,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아니에요. 막 전지전능하다라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, 우리가 전쟁 사례를 통해 보고 빅터 프랭클의 사례에서 통해 볼 때 엄청난 극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. 아시겠죠? 긍정적인 마인드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외부 그런 환경을 탓하는 것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. 하지만 그 전에 뭘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? 그 외부는 통제 밖의 영역이라서 아까 빅터 프랭클도 말하잖아요. 우리 손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. 근데 변화시킬 수 없는 거를 갖고 계속 고민을 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고 힘들겠죠? 물론 그 고민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찾아보는 거. 내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면, 다시 일어서 힘이 없다면, 포기하고 싶다면,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면, 이게 실패감이 내가 정말 나를 믿지 못하고,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고, 또는 이 실패감이 습관화가 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마음가짐을 꾸역꾸역이라도 다시 잡아보자는 거죠. 거기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또 엄청난 전혀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빅터 프랭클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?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